24페이지 오면은 심장 나와 있고요. 심장이랑 혈관 그리고 어떻게 혈액순환 되는지 같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심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심장은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심방, 밑에 있는 게 심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2개가 심방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이쪽이 오른쪽, 여기가 오른손이죠. 여기가 오른쪽, 왼손, 여기가 왼쪽.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가 왼쪽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심장 구조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심방이다. 그래서 좌심방, 왼좌. 그 다음에 왼쪽에 심실이다. 좌심실.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심장의 구조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실이랑 심방은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달라요. 심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온몸이나 혹은 폐를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실은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거를 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고요. 심방은 우리 몸을 갔다가 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실은 동맥, 심방은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때 4가지의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각각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좌심실 먼저 해봅시다.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통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우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지 잘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연결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동맥인데 온몸으로 간다. 대동맥이라고 해요. 온몸으로 가면은 무조건 대. 그래서 온몸으로 가는 동맥, 대동맥. 그래서 얘가 온몸으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 얘는 온몸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 대정맥. 그래서 우심방은 대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심방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심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실이 또 내보낼 건데 우심실에서 내보내는 거 얘도 이렇게 연결돼요. 얘는 폐로 혈액을 보낼 거예요. 우심실은. 그래서 혈액을 나가는데 폐로 나간다. 폐동맥. 그 다음에 폐로 갔다가 폐 안에 이제 혈액 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폐를 돌아갔다가 온 거니까 폐정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심실은 무조건 동맥인데 좌심실은 대동맥, 우심실은 폐동맥. 심방은 무조건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좌심방은 폐정맥, 우심방은 대정맥 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심방이나 우심방이 혈액을 가지고 오죠. 혈액이 들어왔지. 그래서 얘가 심방에 있는 혈액이 각각의 심실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될 건데 이 중간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 심방과 심실 중간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둘 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의 역할은 혈액이 거꾸로 가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가는 거를 막아줘요. 무조건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판막이 있는 거.
심실이랑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게 되고 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신방은 폐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고요. 자신방이 이제 수축을 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피가 이동하는데 자심실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이때 자심실은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대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때 엄청나게 혈압이 커요. 우리가 온몸에 다 혈액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혈액을 굉장히 큰 압력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심실은 대동맥으로 엄청나게 큰 혈압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돼. 그래서 이때 자심실이 굉장히 두껍고요. 그 혈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심실이 굉장히 두껍고요. 대동맥 또한 두껍고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저 4개의 관 중에서 자심실이 가장 두껍다, 근육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심실 갔다가 대동맥 여러 가지 우리 온몸으로 다 혈액 간 다음에 이제 오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오심방은 대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오심방이 또 수축을 하네. 그러면 또 혈액이 오심실로 가겠죠. 네, 오심실은 폐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보면은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4가지 혈관 있죠. 근데 이 혈관들이 산소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동맥혈이 흐르는지 정맥혈이 흐르는지가 달라져요. 동맥, 정맥 이거는 혈관이야. 혈관이 동맥, 정맥. 근데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하면은 혈액을 의미해요. 혈액. 조금 달라. 동맥, 정맥은 혈관의 이름. 동맥혈, 정맥혈은 혈액의 이름. 동맥혈의 정의는 산소가 많은 혈액. 정맥혈의 정의는 산소가 적은 혈액. 그래서 동맥혈은 무조건 동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동맥혈이 흐른다 그게 아니에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고 정맥혈은 산소가 적은 혈액이에요. 그래서 각각 뭐가 속하는지 보면은 자, 대동맥 우리 온몸으로 가는 혈액이죠. 우리 온몸에 당연히 산소 전달해야 되지. 그래서 대동맥 같은 경우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동맥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어요. 몸에 산소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온몸 조직세포를 봐서 산소를 다 줬어. 산소가 이제 혈액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심장으로 들어온 대정맥은 이미 산소를 우리 온몸에 다 나눠줬지. 얘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흘러. 여기까지는 괜찮지. 대동맥, 동맥혈, 대정맥, 정맥혈. 근데 문제는 폐동맥과 폐정맥이고요. 자, 이제 폐로 갈 건데 폐로 가는 이유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로 가는 거야. 우리가 호흡하잖아. 호흡하면은 폐에 산소가 있게 되고 그 산소를 심장으로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대정맥 산소 없는 혈액이 오심실로 갔다가 그대로 폐동맥 가죠. 얘는 그대로 산소가 없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폐동맥은 동맥이지만 산소가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대정맥에 들어온 혈액이 그대로 폐동맥으로 나가니까 또 둘 다 산소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동맥에 나갔어.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옵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폐정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폐정맥은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곳 대동맥과 폐정맥, 정맥혈이 흐르는 곳 대정맥과 폐동맥. 조금 다르죠? 동맥이라고 동맥혈 흐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맥, 정맥, 혈관이랑 동맥혈, 정맥혈, 혈액이랑 2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순환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온몸으로 가는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오는 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온몸으로 가는 온몸 순환, 그 다음에 폐로 가는 폐 순환. 온몸 순환의 역할은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에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요.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오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 폐순환 둘 다 심실에서 시작할 거야. 심실. 자, 심실 두 개 중에서 온몸으로 가는 심실, 자심실이라고 했죠. 자심실. 대동맥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 순환은 자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심실에 있는 혈액이 이제 대동맥으로 갈 거고요. 이때 자심실이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하면은 혈액이 대동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맥은 우리 온몸으로 가는데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동맥이나 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심장으로 가야지. 모세혈관에서 다른 조직 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대정맥. 대정맥은 아까 우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심방으로 가면은 온몸 순환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순환 보면은 우심실에서 시작을 하죠. 폐동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우심실에서 시작하고 우심실이 수축하면은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폐동맥이 폐의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은 폐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폐정맥. 폐정맥은 좌심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순환에서 어떤 혈관이 이용이 되는지, 심장에 어떤 구조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온몸 순환의 역할은 조직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는 역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대신 노폐물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폐순환의 역할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오고요.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은 지금 보면 산소랑 영양소 공급하고 노폐물은 받아오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물질 교환 어디서 일어나냐면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순환에서 물질 교환을 이번에는 볼 거고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우선 얘 특징은 굉장히 가느다라고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 얇아. 엄청 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장점은 혈액의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혈액이 모세혈관 갈 때는 엄청 느린 속도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그물 형태야. 그물 형태도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 이유 쓰시오라고 하면은 우선 굉장히 얇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물질 교환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다. 물질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볼 건데요. 조직세포랑 같이 있는 모세혈관,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이랑 물질 교환할 거고, 그 다음에 폐로 가서 폐 옆에도 다 모세혈관으로 감싸져 있고, 여기서도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조직세포랑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 온몸 순환 때 일어나겠고요. 폐랑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 폐 순환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조직세포한테는 산소랑 영양소를 준다. 모세혈관은 조직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를 준다.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받아올 겁니다. 조직세포는 모세혈관한테 노폐물을 줄 거예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폐랑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모세혈관은 폐한테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줄 거고요. 폐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줄 거예요. 물질 교환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산소, 영양소 줬는데, 여기서는 모세혈관이 폐한테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줬어요. 물질 교환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주시고, 그래서 다시 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24페이지에 3번 혈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세 가지가 있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근데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왜 그렇다고 했죠? 아까 심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실에서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그물처럼 퍼져 있고요. 혈관벽이 매우 얇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혔네. 혈액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하면 되고, 정맥은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군데군데 판막이 있다. 판막, 동그라미. 자, 아까 심장에 구조할 때도 판막 두 군데 있었죠? 기억나? 판막 어디 있었어? 그렇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한 개 더? 그렇죠. 심실과 동맥 사이 두 군데 있었는데,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아까 판막이 하는 역할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정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우리가 발 밑으로 혈액이 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돼. 근데 정맥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정맥의 혈액은 혈압이 굉장히 낮아요. 정맥 안에 있는 혈액들은요, 굉장히 낮은 혈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위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혈압이 낮으니까 거꾸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맥은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굳이 판막이 없어도 혈액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에는 판막이 없다. 이렇게 주면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혈압을 통해서 세 개의 혈관을 구분하게 되면요, 혈압 가장 높은 곳 동맥,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정맥보다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혈압 낮은 게 정맥. 그 다음에 혈압 말고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로 구분해보면 동맥이 가장 빠르고요. 아까 모세혈관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죠. 따라서 정맥이 더 빨라요. 그리고 가장 느린 게 모세혈관. 보면은 혈압이랑 속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은 모세혈관이 정맥보다 늦지만 대신 속도는 정맥이 모세혈관보다 빨라요. 그래서 혈압이랑 속도 비례하지 않는 거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혈관의 두께, 당연히 동맥이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가장 얇은 게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이 굉장히 얇으니까 물질교환 잘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저 세 개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 속도래. 혈압만 조금 주의해서, 혈압 중에서 정맥이 가장 낮다.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까지 받고 뒤에 넘어오면 26페이지. 아까 혈액 다 봤고요. 밑에 혈액 순환, 방금 했죠? 온몸 순환이랑 폐순환. 그래서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심실이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림. 그래서 온몸 순환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통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온몸 모세혈관 갔다가 대정맥 통해서 오심방으로 들어온다.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시작하고 우심실에서 폐동맥 통해서 갔다가 폐모세혈관 거쳐서 폐정맥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심장의 구조랑 혈관들의 위치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연습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온몸 순환, 폐순환 아까 얘기했던 역할 여기 글로 나와져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클래스 강의 5번 동맥혈과 정맥혈 아까 강조했죠.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는 혈액으로 선홍색을 띠요. 선홍색. 그 다음에 정맥혈은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으로 암적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보게 되면은 손등에 있는 혈관만 봐도 보면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랑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서로 다르다. 그거는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동맥혈에 포함되는 건 폐정맥 그리고 대동맥 포함되는 거, 정맥혈에 포함되는 거 대정맥, 폐동맥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그게 없죠? 그래서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몸으로 영양소 다 보내고 노폐물은 다 받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심장이 위치해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거를 심근이라고 해요. 심장의 근육. 그래서 심장에는 근육이 있으니까 수축과 이완이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호흡을 가게 되면은 34페이지 가보세요. 호흡을 가게 되면은 이제 호흡은 폐를 중심으로 일어날 건데 이때 폐는 근육이 없어요. 심장은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수축 이완이 가능한데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과 이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폐를 수축하고 이완시켜주는 애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랑 심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이제 호흡으로 넘어갈게요. 자, 호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호흡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호흡기에 있는 기관을 보면은 코 숨을 들이마시죠. 코랑 연결되어 있는 거 기관, 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기관지, 기관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 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코랑 연결되어 있는 게 기관이고요. 기관에서 두 갈래 길이 뻗어나오는데 이거를 기관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관지들을 각각의 폐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폐는 양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 폐들은 기관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숨을 내쉴 수 있죠.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 들이마시는 숨, 그 다음에 내보내는 숨을 날숨.
들숨이랑 날숨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들이마실 때 무슨 기체를 보통 들이마신다고 하죠? 보통은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들숨에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보낼 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날숨에는 비교적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거 맞는데요. 근데 산소랑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있는 기체가 있어요. 질소. 들숨에 산소보다는 사실 질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날숨에도 이산화탄소보다는 질소가 더 많아요. 질소는 드술, 나중 둘 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질소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기체가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 코, 기관, 기관지, 폐, 가로막, 갈비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코 속은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다. 기관과 기관지는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거르고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 각각 좌우 폐와 연결이 된다. 기관지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이 된다. 자, 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작은 구조, 작은 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하나를 폐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폐는 수많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폐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굳이 나눠서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요. 아까 소장에도 융털이 나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모세혈관은 그물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폐포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작게 만들어서 폐포 형식으로 폐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더 많은 기체들을 흡수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폐는 가슴 속에 좌우 한 개씩 있고 갈비뼈와 과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있다. 폐는 배가 있으면은 폐 바깥쪽에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폐를 안쪽으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폐 밑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을 가로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막이랑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안에 공간이 한 개 만들어져요. 가로막이 좀더 크게 이 안에 공간,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자체를 흉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흉곽 안에 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애의 도움을 받을 건데 걔가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이에요.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이면서 폐를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역할을 조금 볼게요. 우선은 폐는 호흡을 하는 거잖아. 호흡을 하려면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체는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압력이 다르게 되면은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때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거야. 우리 평소에 밖에 가면은 바람 부는 거 있죠? 바람이 부는 원리도 이거랑 똑같아.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가 이동하고 그 기체의 이동이 바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중심으로 볼 건데 자, 들숨은 기체가 바깥에서 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체 이동을 보면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날숨은 폐에 있는 공기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들숨과 날숨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기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동을 몸에서 폐로 갈 거야. 그러면은 압력이 어디가 높아야겠어? 둘 중에. 항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 경우에는 몸 밖이 폐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서 들숨일 때는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몸 밖이 폐보다 높게 되고 날숨일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폐가 압력이 더 높아요. 여기. 그래서 기체 이동을 보고서 압력이 어디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부피야. 부피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이 풍선을 눌렀어. 압력을 가한 거죠. 내가 압력을 가해서 풍선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풍선의 부피는 어떻게 돼? 눌렀으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부피는 작아져요.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부피는 작아져요. 근데 풍선을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하면은 풍선이 날아가다가 결국에 터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 위로 날아가네. 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요. 대기압이 낮습니다. 위엔 공기가 없어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없네. 풍선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다가 압력이 일정 이상 낮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다 못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 풍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럼 이때 부피를 볼 건데 흉강의 부피를 볼 겁니다. 지금 들숨에서는 폐의 압력이 낮네. 압력이 낮아요. 그러면은 흉강의 부피는 어때야 돼? 압력과 부피는 반대니까 폐의 압력이 작아지려면 부피는 커져야겠죠. 폐의 압력은 낮고요. 흉강의 부피는 커요. 반대. 부피랑 압력은 반대. 여기서도 폐의 압력이 높네. 압력이 높기 위해서는 부피가 작아야 됩니다. 압력과 부피는 반대. 그래서 압력을 통해서 폐의 압력을 통해서 부피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부피가 커져야 되네요. 자, 여기 다시 보면은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일 겁니다. 자, 이 안에 흉강이 커져야 돼. 그럼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야 될까? 아래로 내려와야 될까? 부피가 커지려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갈비뼈는 위로 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이 커져요. 반대로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오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은 흉곽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져야 되므로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겠죠?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려면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갈비뼈 아래, 가로막 위, 흉곽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들숨과 날숨, 우리가 정의는 알고 있으니까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어디가 더 높냐, 압력이 높고 낮으려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서 부피가 바뀌려면 갈비뼈와 가로막은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공부하기 쉽고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대로 올라가면 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흉곽의 부피가 커져요.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폐가 대기압보다 압력 낮아졌다. 그러면 몸 밖에서 외부로부터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 여기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부피가 작아지니까 폐의 압력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폐에서부터 밖으로 기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반대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했어? 잘 모르겠는데. 나 정신이 가는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 그래서 36페이지로 오면요. 36페이지 호흡 운동의 원리.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흉곽의 부피가 커지겠죠. 대신에 압력은 낮아진다. 그러면은 흉곽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커지고 폐의 압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날숨일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 따라서 흉곽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은 반대로 높아진다. 그러면 폐의 부피도 똑같이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폐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간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거를 똑같이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과정만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기체 교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이유는 산소를 얻기 위함이고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될 건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들은요, 무조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요. 확산,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 자, 뭔가 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마다 조금씩 원리가 다르고 이동하는 농도가 달라. 그래서 굳이 내가 확산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확산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선 확산은 산소가 이동을 할 거다.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자, 이산탄소가 이동할 거다. 이산탄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확산은 무조건 고농도, 농도 높은 곳에서 농도 낮은 곳, 저농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 자, 그러면은 산소가 이동을 할 거야. A에는 산소가 30만큼 있고요. B에는 산소가 10만큼 있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즉 A에서 B로 가야겠죠. 그래서 산소가 가서 이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 A의 산소가 20이 되고 B의 산소가 20이 되었어요. 똑같네, 농도가. 그럼 이때는 이동을 해야 안 해요?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확산을 할 때는 절대 농도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농도가 높은 곳이 농도가 더 낮아질 수가 없다고. 이 순간 더 이상 확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최대 농도가 똑같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확산이 일어나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확산 말고 다른 과정 가면은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고요. 능동수송을 할 때는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는 거야. 많은 곳에 계속 주고 적은 곳에는 안 줘.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체교환 볼 건데, 아까 했던 거 모세혈관이랑 폐,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교환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기체만 볼 거예요. 영양소 안 보고. 그래서 폐, 모세혈관이랑 폐 사이에서 기체교환 보면은 폐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보면은 모세혈관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산소랑 이산화탄소 기체가 반대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농도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이랑 폐 중에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모세혈관이 더 높으니까 모세혈관에서 폐로 이동하겠지. 그 다음에 산소는 반대겠죠? 산소는 폐가 모세혈관보다 많겠죠. 근데 여기는 또 반대야. 이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조직세포가 더 많겠죠. 그리고 산소는 모세혈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세포랑 폐에서 기체교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체교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농도가 어디가 더 높은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자주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하나 나오고요. 그 오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게 폐포,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게 혈관이에요. 여기가 모세혈관. 혈액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폐한테 이제 혈액을 주는 거니까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폐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폐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폐 동맥을 통해서 폐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산소 교환 다 하고 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간다.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거야. A랑 B. A가 뭐고 B가 뭐냐? 주게 되면은 A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뭐예요? A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거 이산화탄소. B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산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A는 폐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무슨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때 교환되는 기체가 뭔지 우리가 배운 거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3.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기석이 맞아요? 지호는 자고 있는 거야? 수업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요? 준환이는? 괜찮아? 이해 다 돼? 나연이는 이해 될 거고. 그죠?